자, 먼저 저 7시간 동안 IP 금융 계약 관련 법률 문제를 담당하게 된 김성열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상당히 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신 거로 한 4일 정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IP 금융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좀 그 화두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논문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위협한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좀 개념 자체도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재산 금융, 제목이 지금 보면 보시면 처음에 IP 금융 계약 관련 법률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그 부분에서 계약 부분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IP 금융과 관련된 제반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 실무에 또 관여하시니까 저보다도 더 자세히 아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만, 제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도 있고 또 IP 쪽에 나름대로 아니면 금융 쪽에 양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됐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거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강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금융이라는 과연 아시겠습니다만 한번 그 변호사 법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이냐,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은 어떻고, 외국의 예는 어떻고, 그 다음에 형태는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는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식재산금융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금융이라는 표현 자체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금융회사 입장 측면도 있고, 아니면 금융을 실제로 받는 입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하나는 렌더가 될 거고, 하나는 창업자가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다 양쪽을 한번 보는 측면으로 일단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IP 재산이 지식재산이 사실 문제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요즘 창조 경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넘어가고 지식재산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것을 활용한 어떤 자금을 융통하고 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따라서 또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그런 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이 사실은 가장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초기 창업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전통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금융계에서는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에 계시고 주로 또 다른 공기업, 금융공기업에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확실한 회수 가능성이 있어야 자금 조달이 될 텐데, 사실은 담보 부분에서 과연 지식재산을 담보 또는 담보에 준하는 어떤 채권 확보책으로 보장할 수 있겠냐 하는 게 사실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초기 창업 자금 부분에 있어서 초기 창업 당시, 즉 기본적인 지식재산만 있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자금을 빌려줄 것이냐, 자금을 조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전통적인 어떤 금융기관에서 상업계 금융기관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나마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정책금융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고, 정책금융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지금 너무 잘 아시다시피 크라우드라는 것은 영어로 그냥 크라우드죠. 군중, 그다음 펀딩인데, 군중으로부터 조금씩 십실반해서 돈을 모은다는 건데,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누구라도 그 펀딩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근데 이 단계에서 조금 넘어가서 사업화되고, 상업화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더 정책금융이라든지 민간금융에서 특히 전통적인 담보 방식, 준담보 방식의 어떤 사업 진행, 자금 융통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과연 IP 금융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일반적인 기부하고 그런 십시일반하고 후원적인 어떤 사회 그런 측면이지, 과연 이것이 무슨 IP 금융하고 볼 수 있겠냐는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것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특히 대표적인 경우로 보면 미국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명시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회사인 그 나라인데 크라우드 펀딩을 입법을 해서 명시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식 재산에도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식 재산을 일으킬 수 있는 금융의 어떤 하나의 기법으로서 이 부분을 측면을 봤다고 볼 수밖에 없죠.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법안을 서명한 이유는 그런 측면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법안 자체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금 입법안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논란이 많죠. 뭐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인터넷을 통하다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지 않느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성격을 많이 사기로 전부 다 뭐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을 우리 쪽에서 적어도 극복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서 전통적인 금융기법에서 두 가지 전통적인 금융기법과 그 다음에 좀 더 그 투자 금융적인 요소, 인베스트먼트 뱅킹과 커머셜 뱅킹 쪽에서 과연 지적 재산을 활용한 금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많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금융으로 뭐 KDB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옛날에도 그런 많이 있었죠. 정책금융 했는데 오래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사실은 뭐 그것이 뭐 비용도 들고 그 다음에 가치평가도 제대로 안 되고 회수가 안 되면은 잘못하면 나중에 그 책임 문제가 발생되니까 과연 누가 하겠냐 이거죠. 지금은 정부에서 푸시를 하긴 하겠지만 얼마큼 갈 수 있냐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좀 이렇게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좀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사실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동산하고 부동산만 있다가 지금은 지식자산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선점이라는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커머셜 뱅크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도대체 뭐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정책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라든지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로 보완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담보라는 것은 실제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것이 무용으로 보이니까 그대로 이제 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지식재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초기의 아이디어부터 해서 뭐 온갖 형태의 뭐 지식재산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걸 어떻게 그걸 평가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것은 하나도 돈 가치가 없다고 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조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 몇 조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건 별로 그 친구들끼리 정보 교환하는 건데 뭐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엄청난 어떤 플랫폼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뭐 엄청난 그게 기업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또 나중에 또 그것이 또 다른 그보다 더 많은 그 수요자를 창출하는 그 플랫폼이 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거의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가치가 거의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리스크는 엄청나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부분에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한번 뭐 KDB 쪽에서도 잘 하고 계시는 것처럼 뭐 세일즈 앤 리스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투자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산 유동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M&A 지분 투자해서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IP 펀드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IPO로 해서 일으켜서 그 자금을 받고 또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을 받고 또 자금을 부여해주는 그런 절차 부분에 대해서 과연 현행 제도 예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좀 더 그 강의 주제에 맞겠습니다만은 IP 관련 법률, 그래서 특허법부터 시작해서 쭉 관련된 법률상의 IP 금융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점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특히 IP 관련된 분쟁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최근에 특허 우리나라 법원도 있습니다만은 전문성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ADR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법률뿐만 아니라 실제로 절차법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 같은 거는 여기서 삼성과 애플 부분의 사건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금액하고 미국에서 이제 손해배상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지금 글로벌 시대고 디지털 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부분을 컴프로마이즈 할 것이냐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 제도라든지 이 부분도 과연 어떻게 우리나라 법제도하고는 어떤 관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최초라고 보이는 상당히 징벌적
제가 옛날에 그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왠가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경과실과 중과실 또는 고의인 경우를 구분하자는 얘기입니다. 경과실 때는 똑같은 손해배상을 실손해를 배상하지만 중과실이나 고의에 관한 즉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약간 징벌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에 따라서 배상을 추가해 주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위반에 대해서 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악의적이고 그런 행위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악의적이고 고의해서 너무 지나치면 다시 형사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형사하고 민사 사이에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제도가 가진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맥도날드 옛날에 커피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브인이라 요즘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차 타고 이렇게 가면은 그 커피를 받고 이제 하면서 그 허벅지에 뭐 이렇게 놓고 하다가 커피를 흘려서 뜨거운 커피가 이렇게 허벅지에 되는 바람에 할머니가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실손해금은 실현하는 데는 16만 불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한 180만 불 이렇게 200만 불 정도까지 했는데 그거는 그 악의적 왜냐면 그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해서 그걸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그거를 커피 온도를 낮추지 않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발생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180만 불로 해서 180만 정도로 했긴 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그 법원에 그 미국은 제도가 그렇습니다. 배심원이 판결을 하게 되면 법원이 다시 조정을 합니다. 판사가. 그래서 그 금액을 다시 줄여서 46만 불인가 상당 금액을 다시 줄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알려지기는 예를 들어서 거의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피해자한테는 로또다 뭐 실제로 뭐 우리나라 미국 주에서 논란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그에 따라서 왜냐하면 맥도날드라는 특정 회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뭐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사고가 커피가 이렇게 쏟아서 이렇게 화상님 사고가 계속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책임을 부과시키는데 우리나라 법제도는 그것이 과징금 제도로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문제가 있으면 너 잘못됐으니까 국가에서 과징을 해서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가져가는 게 다시 일반 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다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를 위한 부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손해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 돈을 가지고 막바로 그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 제도가 어떤 사람은 이게 이중처벌이다 뭐 너무 과잉적으로 보호가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 가진 의미를 나름대로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그런 제도라든지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뭐 효성에서 다행히 그 2심에서는 뭐 그 저희가 이겨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도 많이 청구가 돼서 상당히 그 문제가 됐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나라 법에서도 적용할 필요가 있는 최근에 그분은 입법적으로 지금 손해배상 부분에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리고 요즘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서 나오면 이거 뭐 모든 데서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전부 다 이거 도대체 뭐냐 막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실질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가진 취지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으로 보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그 주제가 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어차피 점심시간이고 지나서 이렇게 좀 그러실 것 같은데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에서 미국에서는 배심원 제도가 되다 보니까 배심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감정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게 요동이 심하죠. 그래서 막 그냥 너무 안 됐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뭐 몇천, 100배 정도, 실손해금액의 100배까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제로 그게 문제가 돼서 미국에서는 캠펠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생겼는데 거기에서는 3배 정도, 10배는 문제다. 위법성이 있다. 4배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4배 이하 정도는 좋다 해서 지금 보통 3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금액을 보통 3배로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게 그런 역사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주법원이 있기 때문에 주법원은 여전히 또 연방법원의 통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서 진 사건이 다시 주대법원의 진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가게 되는데 그때 다시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법 명령이 있고 영화법 명령이 있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연방법에서 통제를 받는 범위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진보적 손해배상 제도가 그렇게 많이 금액이 확산되는 가능성은 적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를 법에 규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없고, 다만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거를 판단 권한을 판사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법 제도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예측 가능성 있게 규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부분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뭐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사실은 자정령 IP 금융 계약을 할 때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아니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냐. 뭐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겠습니다만, 실제로 뭐 IP를 알면 도대체 뭔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IP에 대해서 DD 실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IP가 어떤 실제냐. 그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특허 같은 면에서는 특허 무효 심판율도 높아지니까, 그래서 뭐 특허로서 권리성이 있겠느냐. 뭐, 그 다음에 실제로 라이센싱 줘서 실제로 아무는 뭐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면 그래서 뭐 다른 다른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하게 되는데, IPDD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기업 인수합병에서 뭐, 저 변호사들을 중에서 하는 겁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작업은 안 거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여신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IP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 뭐, IP에 뭐, 엄격한 뭐 기업 M&A에 준하는 그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사건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커머셜 뱅크는 아닙니다만,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에서, 외국에서 외국 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IP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한 50억짜리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사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 자기들 보고 도저히 이거 살지 판단이 안 되니까, 아까 말 가치 판단도 안 되니까 안 쓰니까 안 샀더니, 자기들이 그러면 한 45억 정도나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가겠다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한 1년 만에 그것이 100억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방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에 대한 가치 판단을 했다면 당장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이제 미흡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는 IP DD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IP의 실체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치평가 문제가 있죠. 가치평가 문제는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요즘 가치평가 부분에서 정부에서 표준화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좀 여러 가지 가치평가는 결국 쓰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베스트먼트 뱅크 입장에서 할 때는 그에 따라서 엄청나게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커머셜 뱅크 입장에서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담보에서 나중에 해소가 안 됐을 때 책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책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지 그런 신뢰성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치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사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가치평가는 정책적 금융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실무자가 돈을 여신을 일으켰을 때 나중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 방법에 관해서 초점이 두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포커싱을 둬야 될 거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IP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난 몇 조 원에 몇 천억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계약 관련 사항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서 자료가 좀 미흡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어떤 계약서 부분, 라이선스 백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전통적인 금융계약에 있어서 과연 IP와 관련돼서 조금 더 추가할 사항이라도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보신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산금융위는 과연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의 현황, 지금 현재 외교와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많이 지금 가장 봐야 되는 것은 결국 G2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인 것 같습니다. 그 차이는 또 그게 있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인베스트먼트 뱅킹에 좀 가까운 시스템으로 돼 있고, 그게 좀 더 발전되어 있는 거고, 중국은 오히려 커머셜 뱅킹 쪽에서 어떤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결국은 G2 쪽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중국이 2011년부터 특허 출원고사 세계 제1위로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굉장히 의미를, 그만큼 이제 관심이 있고, 결국은 G2라는 회사, 즉 세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회사가 결국 이쪽에 많이 집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가, 그게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재 금융에 있어서
앞으로 검토할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유형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뭐 주제 발표는 각자 이렇게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전문가도 많이 있었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는 쪽으로 하고 뭐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좀 설명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이 앞으로 한 3, 40분 정도 하고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는 여기에서 논의를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을 보면 자, 지식재산 뭐 다 좀 반복된 것 같아서 그전에 다 하셨겠지만 그럼 제일 먼저는 지식재산하고 지식재산 금융인데 지식재산이 뭐고 그 다음 지식금융은 뭐냐 기본적인 개념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일단 그 법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개념, 사전적 개념을 보면 전통적 발명 등 협의의 개념을 넣은 모든 정치적 창량을 말하는 무채재산을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 대여, 그러니까 자금을 대여하는 입장 측면하고 자금을 대여받는 입장 하에서 차이에서 보는데 크게 커머셜과 인베스트먼트 쪽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지식재산이 사실은 비중이 점차 굉장히 높아진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S&P 500 기업인 것은 뭐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는 아닙니다만 17%에서 81% 다 이 IP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높아져서 옛날에는 부동산하고 동산으로 진행하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사무실 개념도 지금 많이 특히 은행 쪽에서 그렇게 ATM도 많이 줄여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사실은 사무실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게 다 인터넷으로 다 되고 사이버로 다 되기 때문에 사이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어느 사무실 로케이션이 어디 있냐는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옛날처럼 어느 특정 지역에 뭐 이래서 뭐 땅값이 높았다라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인터넷이 잘 인프라 환경이 돼 있고 앞으로는 뭐 사이버 세상에서 서로 이렇게 화상이라든지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다만 아니까 기술적인 한계성 때문에 뭐 리얼 월드가 사이버 월드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이버 월드에서의 어떤 입점 어떤 로케이션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식재산 금융이라는 것은 지식재산을 어떤 활성화시키는데 결국은 자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지식재산이 활성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활성화되기 위한 법제도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뭐 IP 관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관련된 법에서 그걸 뭐 제약한 요인이 있다든지 그리고 또 실제로 아주 법원 보수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법원이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이렇게 못 챙겨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한번 사실은 오히려 정부에서 뭐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서라도 한번 이걸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식재산인 건 어떤 거냐. 그래서 여기서는 경험에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표현,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신지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커머셜 담보대출하고 자산유동화, M&A, IPO 그 부분을 나눠볼 수 있고 단계별로 초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초기 창업 단계에서 지식재산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담보대출 형태인데 왜냐하면 지금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 될 텐데 담보가 이제 전통적인 담보가 없었을 때 그럼 지식재산 담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텐데 과연 그게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건 당연히 담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특허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업 비밀이다. 그런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나중에 영업 비밀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담보를 받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담보에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가장 여기서 고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제도로서 현재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젤 투자 부분에서도 통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서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겠죠. IP가 계속 발달되면 IP가 많이 발생되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IP가 많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죠. IP에서 나오는 수익 그걸 자산 유동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IP 자체를 담보로 하는 방법. 근데 담보하는 방법에서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건 상관이 없겠지만
특허도 문제가 있죠. 특허를 누구한테 팔 것이냐, 누가 살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은 골치 아픈 거죠. 그걸 나중에 해수를 뭐 나중에 처벌 못하면 문제가 발생될 거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M&A 부분도 사실은 가장 그 자금을 취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IPO, 그 다음에 뭐 상장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사업 진행 중에서는 유동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M&A와 IPO가 사실 가장 주로 관심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지식금융자산을 그럼 과연 어떻게 지금 법상 개념으로 하고 해서 어떻게 그 규정할 수 있을 것이냐. 지식자산의 창출, 사업화, 활용 과정에서 지식자산을 기반으로 투자, 융자, 보증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을 뭐 지식자산 금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지식자산 금융 중에서 사실은 에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특허권이라도 저작권이라도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뭐 저작권 같은 것도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저작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디어 자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자체가 모든 아이디어는 안 되겠죠. 아이디어 중에서도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그것이 씨앗이 돼서 앞으로 저작권이 되고 특허권이 되고 영업 비밀이 되는 어떤 정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게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상황에서. 그러나 너무 초창기에 뭐 도저히 참 그냥 아이디어만으로 돼 있는 구체성이나 독창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정도는 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논란이 있고, 실제로 크라우드 펀딩에서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사업화 아이템으로 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그 아이디어가 만약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보호 문제가 사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 형태의 발전 단계가 있겠죠. 아이디어가 아주 성숙하게 되면 그것이 특허권이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저작권이 대상이 되고, 영업 비밀로 넘어가겠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재로서 상호 공유해도, 왜냐하면 서로 역사가 발전하기 위해서, 인류가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공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하고 관련돼서도 실제로 많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아예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 규정에 모든 증시 약물은 소유권이다, 소유권 인정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제는 약간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으로 해서 어떤 걸 쓰지 못하고 했는데 왜 썼느냐 말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니까 이득을 했다, 아니면 또 부당하게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호하는 법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의, 이건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법제도적인 정비 부분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아이디어까지를 보호를 해줄 것이냐. 아이디어에서 아예 특허권 대상이 된다든지 저작권 대상이 된 것은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법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특히 느끼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많이 IP 금융 쪽에서 많이 인식을 돼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식 재산에 대한, 무형 재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환경 자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담보를 할 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특허 같은 거는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 시간이 지나면 유도성이 낮고 가치가 하락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조달할 그런 여러 가지 필요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지식금융에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데, 다시 반복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유형의 자산을 기업이나 모든 쪽에서, 사업자에서 중요한 자산이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사정으로 되어 있죠. 따라서 옛날에는 동산하고 부동산밖에 없었으니까 이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가는 시장이 있고 물건 다 볼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거고,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다른 그렇지 않은 한 이게 이렇게 유동성에서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담보에서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다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등록원부라든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전혀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무형의 자산이 된 부분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가치평가 자체가 일단 그 실체에 대해서는 평가도 없고, 가치평가 자체도 사실은 실질 거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치평가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용도 발생이 되고 감정을 해야 되는 전문가에 대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가치평가 자체도 가치평가 기관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때 지체가 됨으로 따르면서 가치가 하락이 되고 또 나중에 또 담보를 잡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처분하는 단계에서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은 실질적 그 특정 기술을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필요 없는 사람, 일반인 사람한테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특징한테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담보 방법으로는 사실상으로 뭐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특허권 같으면은 특허권에 대해서 등록원부에다가 저당권은 뭐 이렇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담보권을 설정하면은 가능은 하겠죠. 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IP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공부에다가 등록이 안 되는 거, 영업 비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의 문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일즈 앤드 라이선스 백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시는 것처럼 판매해서 판매 대금만큼을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고 있는 기술은 여전히 그 사람으로부터 사용을 허락을 받아서 계속 돈을 로열티 주고 사용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자기 그 기술을 계속 이용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다만 자기는 돈이 필요한 거니까 파는 거 소유권을 넘겼으니까 그에 따라서 돈 받은 거니까 그것으로서 금융을 일으키는 그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되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자산 유동화는 실제로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것이 라이센싱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어떤 실질적 이익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발생되는 자금 흐름, 계속적인 미래의 자금 흐름을 그것을 담보로 해서, 그의 담보에 근거해서, 증권을 발행해서 그만큼 증권을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만큼 이익을 취하는 형태니까. 그래 되면 과연 이런 문제는 또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자산 유동화는 더 많이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러나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매출 채권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주식자산가압 로열티 같은 로열티 과연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서 특허 무효도 많은데 특허가 권리성 인정이 안 된다든지, 특허 침해가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그걸 보장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골치 아픈 일을 누가 담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보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인수해 줄 것이냐. 일반 그 민간 기업에서 인수하기 어려우면 정부에서 일단 인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시장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IP는 뭐 망가져서 정말 100억 주고 사는데 지금 100만 원도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100만 원을 다시 회수해줘야 그것이 일반 어떤 사이클을 만들어서 계속 진행되었을 때, 그것은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학습 효과가 발생되고, 실거래 시장에서 그것이 형성이 되니까 그에 따라서 이익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담보대출의 문제점인 것은 가장 보면은 전문 가치평가 기관이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전문 가치평가 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시장에서, 즉 수요자별로, 예를 들어서 커머셜 뱅크 입장에서 과연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신뢰성 문제가 있는 거죠. 커머셜 뱅크 입장에서 내가 100억을 만약에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가치평가를 150이 나왔는데 150억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으면 실제 거래가 되고 이거 나와 있으니까 가능한데 이게 없기 때문에 평가 기관이 부족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가치평가 신뢰성 부분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그 시장이 없으니까 실제로 거래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아까 부실이 발생되었으면 해수 부분에 대해서 해수를 하기 위해서 해수를 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돈 100억을 대출을 해서 100억 가치가 있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0만 원밖에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서 다시 어떤 전체 1년의 그 사이클을 마치도록 함으로써 그것이 쌓여서 그런 기록이 쌓여서 나중에 그 하나의 어떤 시장을 통한 어떤 실거래가를 가치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지주재산권 사후관리에서도 특허권 같은 것은 특허가 만료되면 담보권자가 대신해서 돈을 대납할 수도 있는데 상표권 같은 데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기술신용평가회사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정책금융에서 여기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이쪽에서 평가한 거에 대해서 여기서 공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나중에 이 평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면 이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생각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래서 아니면 적어도 나중에 기술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못 묻는다고 하더라도 기술신용평가회사에서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나중에 담당자한테 책임을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려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연구 과제가 되겠죠. 사실은 뭐 지금 기술진흥보증기금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지금 그 발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중간 완충 장치로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건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시장이라고 해서 결국은 실제 거래가 많이 발생이 돼야지 뭐 그 실질의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 결국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도 전체적인 그 어떤 제도적인 어떤 토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간접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IP와 관련돼서 자산관리회사 정도를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가 될 거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상표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 IP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제도를 그 법제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잘 아시다시피 반복해서 아셔야 알겠습니다. 요즘화 펀드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간 자금에 대한 매칭 출자로 펀드를 해서 그 다음에 그 벤처 캐피탈에서 운영을 하고 민간 합동 방식의 시너지적 용건인데 사실은 혁신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커머셜 뱅킹하고는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거 유사하게 우리나라 성장 사다리 펀드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3년간 6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1조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특허 관리 전문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거나 지분 인수해가지고 투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벤처캐피탈에서 조합을 형성해서 투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엔젤이라도 벤처캐피탈 투자보다 인수합병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호스탁 이런 어떤 상장 문제. 요즘은 여러 시장을 만들어 시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크라우드 펀딩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여기에서 투자자 보호하고 그 다음에 창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의 같은 경우를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반복해서 들으셨을 거로 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IP 고민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미국과 지금 중국입니다. 지금 사실은 미국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발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미국은 지금 주로 투자 금융 쪽에서 많이 발전이 되는 거, 중국은 담보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지금 초기로 하는데 굉장히 정책금융,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여기서 나타나는 괄목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을 잘 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볼보 같은 사업부를 해서 볼보의 자동차 사업 부문도 인수를 했고 예를 들어서 IBM의 PC 사업 부문도 인수를 해서 중국이라는 가지는 어떤 저가 브랜드의 의미를 굉장히 그런 인수합병을 통해서 고가 브랜드화 시키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도 확보하고 그런 다양한 그런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실제로 보시면 이게 총 금액이, 실제로 총 IP 담보 대출 금액이 한 4조 5천억 정도 된다는데 사실 그렇게 어떻게 아직까지 크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에 따라서 가치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미흡한 것으로 일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굉장히 포텐셜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부터 지금 우리나라도 정부의 미래전략기획관 같은 게 따로 청와대에 있습니다만 지식재산 집행 조정관을 설치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돌 에서 대학 지득을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국가 R&D 같은 데서는 IP 미활용되는 것에 따라서 미활용되는 막바로 참여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대해서 통상실직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관련 것도 지금 연방연구소가 스티븐스 와이들러에서 지금 페더럴 테크놀로지 트랜스퍼 액트를 통해서 연방연구소가 공동연구소 및 기술 이전을 독자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이게 많이 이슈가 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부 R&D 프로젝트를 관리했을 때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냐. 그 다음에 참여 기업이 참여 기술을 활용 안 했을 때 제3의 기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이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있는 것은 여기는 IPXI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익스체인지 인터내셔널 잉크라고 해서 이것은 지금 이제 주식 시장과 비슷한 거래소 같은 형태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은 주식처럼 ULR 유닛 라이센스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그 실제로 뭐 사용할 수 있는 그 지식재산 사용할 수 있는 그거 어떤 그 바우처 비슷하게 그 주권처럼 그런 것을 실제로 개설을 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한 3개 정도 URL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첫 번째 것도 제대로 발행이 제대로 안 되고 거래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 저 무슨 말인가 하면 지식 거래 자체에 대해서 지식재산에 관한 어떤 권리 자체를 어떻게 유통을 시킬 것이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IPXI가 이것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기술 거래소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했는데 그 실패해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고 다만 최근에 다시 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논란은 지금 있고 지금 현재 검토 중이고 앞으로는 곧 조만간 될 거로 보이십니다만은 그만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쪽에서도 IP 관련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선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있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중국 부분에서는 사실은 중국은 2008년부터 해서 굉장히 활발했고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같은 아시는 것처럼 뭐 주정부, 주지방성 같은 경우는 담보기관의 담보임을 보장해 손실 시 담보액을 50%까지 보상액을 지급하고 뭐 한 달 만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거의 뭐 그런 신문지에서 보도된 내용이고 다 아시는 거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매칭 펀드에서 50% 같으면 정부 펀드 자금이 자체 우선적으로 소멸하고 나머지 하도록 하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IP 담보 대출이 상당히 지금 많이 증가해서 상당한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담보대출 그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금융기법에서는 담보대출이겠죠. 저당권의 질권 양도담보. 세일즈 앤 라이센스백, 뭐 결의차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양도담보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미등록 재산인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담보대출 형태로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신탁제도, 우리나라 신탁이 미국계에서 신탁제도이기 때문에 좀 활발히 안 돼 있습니다만은 특허 신탁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이거 기술 관련돼서는 임치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걸 활용해서 준담보 형태로 해서 지금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이동화 방식은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지식재산 등을 근거로 현금을 형태로 미래 수익을 기준하는 자산화의 증권을 하는 형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식재산의 침해 위험성, 그 다음에 지식재산 자체가 어떤 권한이 없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불안전성, 왜냐하면 불안전하기 때문에 나중에 로열티를 못 받을 수도 있을 문제가 있을지 SBC가 계속 못 받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어떤 보험 부분을 어떻게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M&A 부분에서는 오히려 실제로 M&A 부분에서 활성화가 됨으로써 실제로 기업 자체 전체가 사실은 벤처 기업 같으면 거의 기술론만으로 IP가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빌딩도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소유하고 있어 주식을 그 회사를 주고 사고 파는 그 형태로 돼 있잖아요, 빌딩을. 마찬가지로 지식 재산 같은 것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 재산만이 전부로서 어떤 회사의 M&A를 하지만 그건 실제로 주식 재산을 주고 사고 파는 거와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P 펀드 부분에서 잠깐만 이런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IP 펀드를 특히 엑짓을 도와주는 펀드 부분에서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구조화 금융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복잡한 이런 형태의 인베스트먼트 뱅킹 기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실태 평가 및 그 전망을 보면, 일단은 발화 태동 단계에서 정책금융은 뭐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금융이 불가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담보가 아닌 준담보 정도 성격을 띠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서는 좀 더 투자 형태가 좀 혁신이 돼야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더 잘 아시다시피 1차 펀딩, 2차 펀딩, 3차 펀딩, 4차 펀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는 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IP 거래 시장이 시급이
자금조달팀에서 결국은 IP 거래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 보면 특허 전문회사, 특허 개발 회사가 있습니다만 특허 전문회사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특허를 사서 다시 그것을 뭐 여러 가지 뭐 남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통해서 계속 시장이 형성되다 보기 때문에 그런 IP 금융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할 수 있는 여기가 생기고 그다음 가치평가도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준이 설정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장 우리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P 지식재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IP 금융에 관련돼서 가장 필요한 것은 초기 창업 단계 IP 금융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미등록 그러니까 아까 그런 문제라든지 초기 창업 단계 정책금융이라든지 초기 창업 단계에서 정책금융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커브 자체는 S 커브를 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초기에 상당히 지나서 상당히 막 많은 민간단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책금융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미등록 IP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에 따라서 뭐 보호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담보 형태를 인정해서 그걸 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래시장이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M&A라는 것이 그 지식재산을 구입하거나 뭐 매매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참고로 보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여기와 관련 투자 행태와 관련돼서도 보면은 알리바바 같으면은 중국에서 큰 가장 상거래 거래 업체인데 이번에 지금 뉴욕 상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손정은 씨가 투자해서 자기가 한 3천억 정도, 3,000배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따라서 사실은 이 알리바바가 홍콩에도 사실 상장이 됐었는데 그때 야후나 이 손정을 따라서 한 야후는 일단 대충 그 엑시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손정은 씨는 안 해서 이게 지금 그 뉴욕까지 하면 한 3,000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0억 투자해서 한 58조 정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겠습니다만 결국 투자 행태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떤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뭐 직접 관련성은 좀 없겠습니다만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좀 뭐 그동안에 지금 계속 그 과정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 사항은 없으시죠?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예, 그럼 첫 번째 강의는 이 시간 지금 마치겠습니다. 10분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